스루프 타임즈 2023년 1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4분할과 한국 소면이라는 섬뜩한 부제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일본 구구 성격의 그 어떤 저자가 출판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중국 4분할과 한국 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그 겉표지에 나와 있는 거로만 말하자면 감을 잡아보면은 로스차일드에 의한 충격의 지구 대개조 계획, 뉴 만주리아 유대국가 건설, 김정은에 의한 조선반도 통일 대고구려 건설, 그리고 가로 열고 제2의 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을 빌려 황국의 이념 현실화를 한다. 그리고 금교의 대국이라고 했는데 그 한자로 이 골드 맞습니다. 그 골드괴 인고트죠. 대국 일본이 신대동아 공영권 핵심 국가가 된다. 이런 식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을 보고 저는 섬뜩한 기분을 들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매우 개인적으로도 궁금해 가지고 국내 문고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좀 구매하기가 좀 어렵고, 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중고품이라도 좀 살 수 있을까라고 지금 주문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써놨는데요. 북한은 무슨 돈으로 핵 개발과 미사일을 계속 쏘아댈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핵 개발할 쓰고 미사일 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북한이 그만큼 경제력이 좋은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일본 조총련계 자금 지원 규모가 있을 것 같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 암호화폐 갈취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매우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핵무장 발언으로 한미 간 동맹에 간극이 발생했는가, 또 하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연말 연시를 통해서 되게 관심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제2의 영일동맹이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1영일동맹 때는 일본이 명치 유신을 성공하면서 산업화 국가로 성공을 하면서 서구 세력들은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용인을 했었죠. 그럼 향후에도 이렇게 용인을 하려는 거냐 라는 기분 나쁜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더더욱 고구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친숙한 건데, 이것도 김정은에 의한 조선반도 통일이라는 게 섬뜩한 표현이죠. 근데 그게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제2의 일본이라고 왜 또 그렇게 썼을까? 일본 구구 저자는 이 저자 이름이 여기 일본말로는 제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판항영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책이 2014년에 일본에서 나왔었다는 얘기, 이런 거를 한번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주요 군사훈련 주간 개시, 이렇게 돼 있어 로이터 필 스튜어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워싱턴 로이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월요일 핵 폭격기를 포함한 수천 명의 병력, 10여 척의 함정, 142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매우 큰 훈련이죠. 동맹군의 가장 중요한 합동군사 훈련이라고 한 미국 관리가 설명한 것을 게시했다. 동맹군의 가장 중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뭐라고 표현하더라도 결국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군사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은 실탄 사격 훈련을 포함해서 6,400명의 미국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상에는 45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B-52 폭격기 외에도 F-35 최신의 전투기죠. F-15, F-16, F-18 등 다양한 전투기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겠어요. 이 훈련은 뭐 해상 훈련만이 아니고 육해, 공군, 우주 등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상 메모도한 군사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걸까? 한국하고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을 한 적이 있냐? 일본하고도 이 정도 훈련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어떤 언론에서는 한번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뭐 밑에다가 세계 패권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그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이 미국, 뭐 일본과 미국 이런 것의 어떤 그 비중의 그 퍼센테이지라고 본다면은 이쪽 동아시아 쪽은 이스라엘만큼은 비중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아니 더 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뭐 비행기 사진도 나온 게 있고요. 오늘 동아일보 한상준 기자가 지지부진 K칩스법과 신에치스 라인이라고 갑자기 1950년 그 한국전쟁 전에 미국이 그 선을 근 에치스 9에 비유를 해가지고 신에치스 9은 그 반도체가 이제는 그 기술 안보 시대에서 한국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 대만에는 TSMC죠. 거기가 있으니까 그 반도체에 대한 그 기술 방어를 위해서 에치스 라인을 이렇게 넓혔다. 대만까지. 1950년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이렇게 그 한반도 빼고 대만 빼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던 게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죠. 6.25 한족 전쟁. 그러니까 이런 표시는 뭐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맨 앞장에 보낸 거는 2014년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이고 지금 현재하고도 상황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또 뉴스가 있다는 거죠. 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대국 간의 전쟁은 강대국이라 그러면 지금 미중 전쟁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견고한 방위 산업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이고 산업적인 충돌이다. 디펜스 뉴스 조 굴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일주일 내에 동이 날 것이다. 포탄이나 뭐다 이런 것들은 산업 생산의 리드 타임, 결국 방위 산업이 미국 내 방위 산업이 현재 그 생산 라인의 그 리드 타임을 볼 때는 방위 산업이 생산을 늘리기는 너무 늦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의 레포트가 나왔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강조하고 방위 계약과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에 대한 관료적 장애물을 비판하는 이건데, 미국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딜리버리가 매우 늦으니까, 또 기술 때문에 동맹국과의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무기를 팔면서 어느 정도 기술은 남겨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현지에서도 미국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만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그 보고서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공감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쓴 사람이 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군사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기술이 중공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중요한 최전방 국가들과 협력하기엔 너무 느린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글을 쓰는데 메간 엑스타인과 젠 저드슨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보도 내용을 썼다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재 수준의 그 비아냥거림으로써, 설마 한국의 방위산업 리드타임에 자극을 받아서 이런 게 나왔을까? 한국은 현지 생산이란 거절할 수 없는 제한도 이미 폴란드나 호주 이런 데도 해 나가 놓으면서 방산물자를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매우 낫기가 느리다는 게 현재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면이나 그렇고, 슬픈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 IT 기업인 구글이 한 12,000명을 일시에 해고했는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다 해고된 것을 이메일로 알게 된 것은 실책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책이었는지 구글이 실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읽어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서 20년을 일한 후 이메일을 통해 뜻하지 않게 나의 마지막 날을 알게 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얼굴이 정말 따끔따끔해. 그 다음에 얼굴을 맞대고 작별할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구글은 금요일 알파벳 제품 분야, 기능, 수준, 지역 전반에 걸쳐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전 세계 직원의 6%인 약 1만 2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내가 행방불명된 것 같아. 그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존재의 가치가 어느 날 딜리트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거죠. 그것도 어제 뉴스에도 일부 연관해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글의 CEO가 순다루 피차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을 딱 보면은 인도계로 바로 나오죠. IT 계통의 미국에서 근무하는 주로 경영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지금 인도계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영국의 수상마저도 인도계 순학 시가 수상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인도가 인구가 많고 또 신분 계급 제도가 있긴 있는 데입니다만은, 대부분 상위 신분이고 고학력자들을 배출한 그런 어떤 신분들에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썼네요. 해고될 근로자들에게 심각하게 죄송하다. 미래를 위해 우리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 영어식 표현이라는 게 참 우리 동양인처럼 감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돌려 얘기하는 능력들이 너무 좋으니까요.
12,000명을 이렇게 칼을 쥐고 이렇게 치는 그런 악역을 이번 이 CEO가 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부패에 신속히 맞설 것을 약속한다. 로이터 마리아 스타코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에 고질적인 문제가 부정부패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주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젤렌스키 공약은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가 단합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조달에 있어 의심스러운 관행이 보고되는 등 고위층의 부패의 의혹이 제기되는데 가운데 나왔다. 이런 걸 보면서 또 우측에는 연합뉴스에서 우크라 스파이 색출 작전, 정부 의회 사법부 숨어 친노 활동했다. 곳곳에 판치는 러시아 스파이 색출 작전, 우크라 제5열 반역자에 의한 골머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침투한 스파이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스파이를 제5열이라고 불러오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친노 반역자가 나오는 것은 양국의 오랜 역사적 인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러시아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친노 성격인 그런 주라는 것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동부 지역 사람들을 좀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좀 박해를 했다 하는 얘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푸틴은 뭔가 명분이 있긴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점령한 지역을 소련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이미 발표를 한 입장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찾겠다고 젤렌스키는 서구한테 무기들을 요구하고 있고 독일제 탱크하고 미국제 탱크를 좀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좀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좀 참 잘 안 풀리고 있는 입장이죠. 전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만 끝냈으면 어떠냐. 지금 서로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90년 정도 소련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친러적인 그런 물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식민지 시대, 대만은 70년이라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좀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긴 드네요. 소로스의 재단에 대해서 일부를 또 어저께 이제 며칠 전에도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제가 잘한다기보다도 이런 NTD 코리아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보고 저도 지식적으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것도 읽어보는데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을 감시해야 할 단체들마저도 소로스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제가 열린사회재단 이사회나 재단으로부터 재원 대부분을 받는 기업의 이사로 있다고 하면은 그 이슈를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은 승진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은 소외되더라. 이런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뭘 느끼겠냐 이거죠. 눈치로 체득을 해서 이 소로스 기분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언론 보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는데 입법을 통해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신에 지방검사를 당선시키면은 열린 사회재단의 이념에 맞는 그런 검사들이 기소를 중지하면서 그래서 그런 주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은 그들이 범죄자들을 사실은 피해자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하자는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곳들이다. 말하자면은 소로스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 헌금을 받아서 미국은 검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간편한 그런 그 제도 모양이에요. 그 의원 선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그 자기들애들을 지지하는 그 세력을 그 세력이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고 지지하도록 돈을 써서 옥매이는 거죠. 이것도 중국 애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 뇌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인계 쓰고 여자 섹스 스캔들 속에 그 약점을 잡아놓게 하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이 중국의 방법을 열린 재단도 그 뭐 미인계는 안 하겠지만은 뭐 유사한 거 아니냐. 정작 또 소로스는 중국 공산당이 열린 사회의 적이다. 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다니까 이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은 경찰을 연방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느낀다 이런 얘기고 더 나가서는 바로 민주선거의 그 연방화 그러면 좀 더 그 많은 넓은 면적을 그 연방에서 다 관리한다 그러면은 뭔가 자기네들 뜻에 맞는 정치인을 호소하비로 올리는데 좀 더 쉽지 않겠냐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그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은 재단은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켜 칼포퍼의 열린사회를 더럽히고 있다. 제가 그 과학 철학이라는데 좀 조금 이 조직을 나와서 나이 먹어가지고 논리를 좀 배우려고 과학 철학이라는 책을 에서 이 칼포퍼 옹의 책들 국내에서 번역이 됐는데 참 그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참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게 그 번역이 됐는데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그런 수고들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이 말하자면은 독서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에 광기라는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교육기관들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 뭐 대학도 세우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조지 소로스 재단이. 여기에 또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 주요 멤버고 참고로 그의 부모도 열린사회 재단에서 일을 했었다. 그리고 소로스는 러시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을 하는데 돕는 역할을 했었다. 근데 뭐 순수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그의 이 진짜 목적은 국가재산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1997년 IMF 때 조지 소로스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만남이 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무엇을 빅딜을 했을까? 그게 뭐 금융기관 다 넘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됐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외국 자본 들어오는 거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다시 빌려줘서 우리가 한국인이 잘나가지고 IMF를 슬기롭게 노력해서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IMF를 극복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그런 글로벌 금융자본이 다시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얻을 걸 딱 얻어놓고 다시 풀어준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빌 클린턴 외에도 힐러리 클린턴도 관계가 돼 있고 또 EU 의원들 중에서 277명이나 이 소로스 재단한테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데 유럽 의회가 705명이다 그럽니다. 277명이 정당을 만들면 유럽 의회에서 최대 정당이 된다. 이미 유럽 EU도
조지 소로스 손에서 놀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저런 이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로스는 어째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소로스는 어째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환경주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좌쪽에도 지원해주고 우쪽에도 조언해준다 이게요. 그래서 반대되는 생각을 들었을 때의 심리를 최대한 대로 이용하자는 게 목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스 옹이 죽은 다음엔 그다음엔 그런 이념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아들 알렉산더가 리더 자리를 승계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조지 소로스는 나치에 부역했던 것을 뭐 숨긴 적도 없고 자기가 그거를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안 했다면 딴 놈이 또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영국은행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그 실적이 있고요. 영국이 그때 한번 무너질 뻔할 정도로 큰 손이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층 풀뿌리 단체들한테도 그 자금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경우는 조지 소로스 옹이 그 헝가리 출신인데 헝가리 자체 내에서 소로스 금지법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런 재단의 그 활동 영역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자는 뭐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우선 할 수 없이 편향되지 않는 매체를 찾아야 했었다 하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넷 앨런이 미국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후원하는 1조 달러짜리 백그마 아이디어를 격퇴하다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라우라 타예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 이 정부 재정이 채무 한도가 다 다다라가지고 의회에서 한도를 늘려줘야만이 뭔가 이게 이 돈을 찍어내서 다시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서 무슨 이 앨런 장관이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백그마라는 게 무슨 닷은 여기 보면은 뭐 특별한 어떤 플래티넘 동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찍어서라도 좀 이렇게 부채 한도를 늘리자. 뭐 이런 건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중국이 미국 부채 제한에 대한 비난과 미국 정부의 파괴 행위를 비난했다. 블룸버그. 그래서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류호 부총리하고 중국의 재무 앨런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부드럽게 잘해보자 했는데 이런 표현은 다시 늑대 전사식 외교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다시 우려스럽게 쳐다보게 하는 중국 정부의 그런 이 비판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소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 미중이 또 싸우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국가에 돈을 많이 주면서 나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정부가 부채를 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어쩌고 저런데 정작 미국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이 부채 상한선이 되면서 금과 은 붐이 예상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폭스 조포드 기자인데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면서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2023년에 귀금속으로 몰려들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금은 어쨌든지 간에 은은 뭐 전기, 촉매와 도체로서 화학적 사용에서부터 전기 스위치, 태양 전진팩에 이르기까지 산업에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금도 뭐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부분, 국방 부분 모두 또 이 반도체 뭐 이런 부분 등에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요소뿐만 아니라 통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들은 지속적인 금을 이 재화의 이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지금 금의 가치나 은의 가치가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의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 외국인 주식 투자 용의화 규제기관에서 로이터가 했는데 국내 뉴스에 이런 것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잘 몰랐지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당국에 등록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외국인 투자 기관들이 여기에서는 개인이기 대부분 외국인 금융 투자 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또 무슨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증권회사는 이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거래할 방법은 없죠. 우리나라 개미들도. 그것이 이제 10년 된 규정인데 이것을 폐지하기로 했고 쉽게 개인 여권과 조직의 LEI, Legal Entity Identifier라고 해서 신분증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은 계좌 개설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한국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해서 외국인 자본 유입을 좀 자꾸 너무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까지 좀 한다. 근데 이런 거 이전에 이익 배당률을 올리려는 압력이 또 좀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2024년부터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부터 영어로 기업 신청이 의무화된다. 잠깐 뭐 영어를 좀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레포트라든지 뭐다 한다면은 말하자면은 영어 레포트들이 또 좀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그게 미국의 금융자본의 간접 지배나 식민 지배나 뭐 같은 거나 사람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들어와서 지배하는 것을 금융자본에 의한 식민 간접 지배다. 간접 식민 지배다. 민이 머니로 바뀐 거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이 또 스스로도 필요해가지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선진시장 지수에 대한 주식시장 판촉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글로벌 지수 공급자에 의해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소개가 나왔습니다. 뭐 주식계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배우고자 이렇게 뉴스들을 끌어모아서 정리를 좀 하면서 그래도 깊게는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야후 재팬으로 넘어와서 일본 중국이 마침내 인구 감소로 그 안에서 대졸자가 너무 걷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인공지능 얘기하니까 일본말을 우리식으로 잘 번역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좀 말의 어순이 같으니까 나름대로 알아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상 곤도 다이스케 씨라는 사람이 미래의 중국 연표라는 책을 낸 모양인데 중국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해가지고 고령화다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사람은 대학생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도 뭐 부모들은 고생해도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보내서 자기보다는 자식들이 잘 살기를 희망해서 또 일자녀 정책이니까 얼마나 또 돈을 투자했겠어요, 부모들이. 근데 정작 다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경제가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 그래도 일자리가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한 거죠. 이렇게 돼서 뭐 나라의 법에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뭐 벌써 연금 선진국 쪽에서는 연금 얘기가 또 지금 뭐 이게 지금 고갈된다 이런 문제에 다다르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 전원이 취업을 못 하겠죠. 그리고 고교 고등학교 진학률은 87.5%에 이르고 이렇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대학까지 진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숫자적으로 보면 졸업생도 일본의 14배인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대학교를 나온다 이거죠. 또 유학파도 많다 이거죠. 2017년에 48만 900명의 해외 유학파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더욱이 고전이나 중졸도 포함하면은 매년 1,500만 규모의 강의. 이게 이제 뭐 직장이라고 과열고 표현이 되는데 필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도쿄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매년 그렇게 있다 이거죠. 고령화는 돼가지만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인구 감소, 실은 그 안에 있는 중국의 대학생의 취직난이 드디어 심각하게 지금 거론되는 거다. 이것만이 아니고 벌써 얘기했지만은 25세에서 40세까지의 남녀 성비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남자가 3천만 명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하자면 한족만이 아니고 다 모든 중국 현재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거 시진핑 엉아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우스개 아재 개그로 이 일처가 아니고 일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 잠깐 여자가 남자 몇 명을 데리고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대만 침공해서 인해 전술로 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완전히 그냥 요거는 무식한 예를 들어서 꼰대 얘기였습니다. 미일 동맹에 죽이는 일본인 코카 시게아키라는 주간 아사히 무슨 그런 어떤 주필인 모양인데요. 에라라는 데서 닷컴에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월 3일자로 나갈 건데 미리 이제 거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중국이 국내 문제에 개입하고 일본이 전쟁터가 된다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 것은 미일 동맹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기지 사용을 거절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미일 동맹이 어째서 미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국민이 죽는 사태에 빠지는 것이냐. 이렇게 또 지금 비판적인 시각의 그런 글도 지금이야말로 그 모순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신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수다 진보다 그런 구분이 이제는 식상해가지고 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거기다가 이런 와중에 지금 일본의 1달러 300엔 시대의 구매력이 오지 않겠느냐. 일본이 봉급이 오르지 않는 가난한 나라가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프레지트 온라인 여기가 제가 기고자는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51년 만에 사실상 최저다. 그리고 생활이 괴로운 것은 물가 하락에 따른 것이다. 인플레보다도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율 격차를 가미한 것이 실질 실효 환율이다. 뭐 이런 또 설명을 해갑니다. 대화 형식의 참 보도 내용이었군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낮추었다. 경험상 그리고 구매력 평가와 빅맥 지수를 비교를 하는데 적절한 환율은 1달러 96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품 붕괴 디플레이션을 가져온 프라자 합의. 이 빨간색을 친 게
봉급이 오르지 않는 가난한 나라가 된 근본 원인의 시작은 플라자 합의였다. 다들 그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소개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ng화가 절상이 돼가지고 수출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플라자 합의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아베 때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된 것도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는 물론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인 편이 오히려 나중에 그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논지의 그 그 대화 내용을 하는데 소 제목만 가져온 것입니다. 문재인의 눈높이와 마크롱의 눈높이, 조선 온라인. 요거는 제가 제목을 딴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른 건데, 뭐, 그 전 대통령인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이 요게 이제 뭐, 한 건데, 이게 연금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눈높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아서 연금 인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거 뭐 이런 거를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재인 눈높이와 마크롱 눈높이의 차이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국가가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국가 지도자의 수준과 역량 차이에서 나오는데 즉 문재인의 눈높이와 마크롱의 눈높이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온라인 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말이면은 그 윤 정부가 그 일본에 사찰단을 시찰단을 파견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가서 또 한 수 배워와라. 좀 의견을 들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해 와서 연금 개혁도 하겠다. 교육도 하겠다. 무슨 3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 개혁이 있고 연금 개혁이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던데. 그런데 일본 측 답변은 그랬다는 거죠. 2004년에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단행했었어. 그때 이제 당시에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였는데 연금 부담이 늘어나고 급여가 줄어든다는 신약을 삼키도록 국민을 그 사람은 설득을 했다. 근데 문재인이는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올릴 수가 없다. 연금 개혁안이 중에는 연금률을 좀 올리는 것도 있었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선언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보다 23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여기 나오네요. 국방개혁, 공기업개혁, 건강보험개혁을 미룬 청구서들도 속속 들이댈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뒤로 미루면은 숙제를 다음 정권이 독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문재인이다. 근데 제가 이 글을 그 정리를 하면서 문자이인은 아니고 문저이인이라고 제가 일부러 쓰고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한자로 troubl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옛날 옛날 학창 시절에 그 동기들하고 뭐 이렇게 카톡을 할 때 문자이인이 아닌 문 트러블인이라고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걸 또 이렇게 꼭꼭 꼬집는 놈들이 있죠. 친구 놈들이 야 너 저 일국의 대통령 이름을 그렇게 좀 예의스럽게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응?
문자이인이라고 써야지. 너, 뭐, 이렇게, 국어 단어도 잘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핀잔하길래. 야, 이 사람아. 야지요. 얘야. 뭐,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고급 아재 개그야,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 갔네요. 여기까지 만약 보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1.5배속을 꼭 보셨길 바라고, 자꾸 꼰대 소리 듣는 나이에 의해서 자꾸 말이 느리고 또 격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 압니다만은 좀 핵심적인 거 가지고 짝짝 짧게 하는 거를 좀 숙련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약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